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무조건 행복할 것. 저자는 그레첸 루빈,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레첸 루빈, 전 세계 350만 명의 삶을 변화시킨 행복 전문가이다. 예일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미국 최초의 연방 대법원 여성 대법관 샌드라 데이 오코너의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다. 저서로는 수백만 명의 행복 실천가를 만들어낸 무조건 행복할 것을 비롯해 나는 오늘부터 달라지기로 결심했다 등이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옇게 습기 찬 버스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길을 건너는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내 나이쯤 되어 보이는 한 여성이 우산의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면서 눈으로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노란 우비를 입은 아이가 앉아있는 유모차를 밀고 있었다. 그 광경은 나에게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주었다. 저게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 지금 나는 공원 건너편에 같은 구간을 왕복하는 버스를 타고 있지만 내 인생도 유모차와 핸드폰, 아파트 자명종, 이웃 등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게 내 인생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것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뭔가 빈 듯한 허전함의 만족감을 얻지 못하기는 해도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는 잊은 적이 없다. 나는 자주 한밤중에 깨곤 하는데 그럴 때면 이방저방 돌아다니며 이불을 돌돌 말고 자는 남편과 푹신한 인형에 둘러싸여 곤히 잠든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도감을 느끼곤 한다. 나는 내가 원했던 거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사실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소한 불만과 스쳐 지나갈 위기에 압도당해서 어쩌지 못하는 일과 싸우느라 지쳐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현재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삶의 마지막 순간이나 크나큰 재난을 당한 후에야 과거를 돌이키면서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 그 사실을 진작 깨달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다. 어떻게 하면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도록 나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을까? 이 모든 생각이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동안 나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첫째, 내가 마땅히 행복해야 할 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것과 둘째, 스스로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는 한 내 삶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한 해를 투자해 보리라 결심했다. 이 책은 내가 1년간 행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 여정의 기록이다. 열정 가득했던 행복 프로젝트 완수 후 나는 당당히 행복을 쟁취했고 현재 그 행복 바이러스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자 애쓰는 중이다. 몇 가지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활기차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에 비례해 자신감도 충만해진다고 한다. 하지만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은 모든 일이 귀찮아질 수밖에 없다. 활력이 넘치면 내가 행복해지도록 행동하는 게 더 쉬울 것이다. 아침에 학교 가기 직전에 아이가 카페 위에 우유를 쏟아도 야단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모니터가 멈춰도 그 이유를 알아낼 때까지 조급하게 굴지 않고 식기세척기에 접시를 넣을 때도 허둥대지 않는다. 나는 육체적인 활력과 정신적 활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쫓기로 결심했다. 우선 육체적인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잠과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 충분한 잠과 운동이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러한 단순한 습관들이 행복, 다시 말해 매우 복잡하고 왠지 숭고하며 전혀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은 추상적인 목적 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나는 놀랐다. 다음으로 정신적인 활기를 얻기 위해서는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내 아파트와 작업실의 도준장을 내야만 했다. 외적인 질서가 내적 평화를 불러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 외의 소소한 어수선함은 반드시 처리해야 될 일을 하나씩 해결하면 정리될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여기에다 나는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고양시키는 결심을 하나 더 보탰다. 연구에 따르면 일부러라도 기운이 넘치는 듯 행동하면 정말로 기운이 난다고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권장 수면 시간인 7시간에서 8시간을 채우지 못한다. 연구에 따르면 빽빽한 업무 일정과 부족한 수면 시간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기분을 망치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이라고 한다. 또 어떤 조사에 따르면 밤잠을 평소보다 1시간 더 자는 것이 6만 달러의 연봉 인상보다도 개인의 일상적인 행복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크다고 한다. 그럼에도 성인들의 일반적인 수면 시간은 주중 0.9시간, 주말에 7.9시간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1900년과 비교했을 때 평균 20%나 줄어든 수치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이 졸음을 적절하게 조절해 가기는 하지만 수면 부족은 기억력을 손상시키고 면역 체계를 악화시키며 신진대사를 더디게 하고 심지어는 체중 증가까지도 불러온다고 한다. 나는 불면증을 앓고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잠자리에 들 시간에는 기민한 사고를 요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 침실 온도는 약간 싸늘하다 싶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고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좀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불빛은 몸의 생물학적 시계를 교란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취침 시간을 전후해서는 가능한 한 조도를 낮춰서 설정해 놓는 게 좋아. 자다 깨서 화장실에 간다거나 할 때도 말이야. 또 불을 끄면 방 안이 완전히 어두워지도록 해야 돼. 호텔방처럼. 근력 강화 훈련과 함께 나는 걷는 시간도 늘리고 싶었다. 여러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걷기를 통해 얻어지는 반복 운동 효과가 신체의 이완 반응을 불러와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좋다고 한다. 게다가 단지 10분만 걸어도 즉각적으로 활력을 높여주고 기분을 전환시켜주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다. 또 건강을 목적으로 한다면 최소한 하루에 1만 보 정도는 걸어야 하는데 사실 그 정도의 운동량이면 대부분의 사람이 비만에서 탈출할 수 있을 정도라는 글도 읽은 적이 있다. 걷기가 주는 또 다른 혜택은 생각하게 한다는 점이었다. 니체는 모든 위대한 사상은 산책에서 잉태되었다라고 했고 그의 생각은 여러 과학적 증거들로 뒷받침되고 있다. 운동을 통해 유도되는 뇌의 화학작용은 명확한 사고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문 밖을 나서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활력이 샘솟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자외선 결핍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여러 이유 중 하나이다. 단지 5분 정도만 햇빛을 쬐도 뇌를 활성화시키고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뇌내 호르몬 생산이 촉진된다고 한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미소조차도
행복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에 실시된 어떤 조사에 따르면 보톡스를 맞은 사람들이 화를 훨씬 덜 내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화난 표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행동이 느낌을 따르듯 보이지만 실은 행동과 느낌은 함께 작용한다. 따라서 의지보다 훨씬 구체적인 행동을 통제하면 느낌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기운이 없을 때 나는 더욱 활기차게 행동한다. 걸음도 빨리 걷고 전화 통화하는 동안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도 한다. 더 따뜻하고 열정이 담긴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때로 나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지쳐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들끼리 놀게 할 방법이 없을까 고심한다. 하지만 어느 피곤한 오후 나는 아이들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우리 텐트 안에서 놀자. 정말 효과가 있었다. 활기 넘치는 척함으로써 정말 활력을 얻었던 것이었다. 나는 행복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다.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협박 비슷한 잔소리를 끊임없이 늘어놓으며 남편을 다그쳤지만 분위기는 더 이상 밝아지지 않았다. 친구는 까다롭기로 악명 높은 상사를 모시는 일자리를 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인사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아무개 씨는 능력 있는 분이지만 함께 일하기에는 끔찍하다 싶을 정도로 힘든 사람입니다. 본인이 정말 이 일을 간절하게 원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친구는 정말 그 자리를 간절히 원했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 일을 맡기로 결정했다. 그래, 무조건 사랑하자. 그 순간부터 친구는 아무개 상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모두 떨쳐버렸다. 그가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의 험담을 늘어놓은 적도 없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한 불평하는 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동료들이 네가 너무 착한 척한다고 비난하지 않니? 내가 물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오히려 다들 나처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대. 다른 직원들은 아주 미치려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그분이 좋거든. 친구가 상사에게 할 수 있었던 일을 내가 남편에게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 깊은 곳에는 오직 그에 대한 사랑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동안 나는 사소한 문제들이 나를 방해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다. 그러고는 형편없는 나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느껴 더 못되게 굴곤 했다. 사랑은 재미있는 것이다. 나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에게 한쪽 신장을 내어주었음에도 그가 면도 크림을 사야 한다고 예고도 없이 상점에 들르고자 할 때면 이상하게도 심하다 싶을 정도로 신경질을 부린다. 연구에 따르면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이 바로 돈, 일, 대화, 잠자리, 종교, 자녀, 일가 친척,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여가 활동이라고 한다. 아기가 새로 태어나는 것 역시 두 사람에게 모두 힘든 일이다. 나는 타인의 결혼이 아닌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신혼 초기 아이가 없었던 시절에 느꼈던 애정과 인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우선 집안일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었다. 나는 너무 많은 시간을 이것저것 시키고 잔소리하는 데 소비했다. 남편에게 할 일을 안 한다고 잔소리했을 뿐 아니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해 달라고 귀찮게 굴기도 했다. 처음에 나는 행복 프로젝트가 너무 나 자신의 행복에만 집중하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닐까 고민했었다. 하지만 내가 행복해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그 이상의 것이었다. 즉, 내가 행복하다고 느껴질 때 타인에게도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해주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다. 행복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관대하고 도움을 주며 자비롭고 또 불행한 사람들보다 좌절감에 대한 내성과 자제심이 강하다. 불행한 사람들은 종종 내성적, 방어적, 적대적이기도 하고 자기 내부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다. 착한 사람이 늘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행복한 사람은 늘 착하다. 행복은 결혼 생활에 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배우자들은 서로의 기분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행복이 증가하면 상대 배우자의 행복도 덩달아 증가하지만 배우자의 행복감이 감소하면 상대 배우자 역시 그렇게 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건강일치라는 현상이 있는데 각각의 배우자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대의 식사, 운동, 병원 방문, 흡연, 음주 등의 습관을 배우게 되면 건강 면에서 서로 행동이 일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사실은 나를 매우 놀라게 했다. 나는 경제학, 행복을 말하다를 읽고 있었다. 그때 다음 문장에서 잠시 고개를 들고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좋은 기분이나 나쁜 기분, 그리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개별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다.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나는 좋은 기분, 나쁜 기분, 그리고 올바른 기분을 느끼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만 한다. 이는 매우 간단하면서 한편으로는 매우 심오한 말이었다. 어디서든 한 번쯤은 읽어봤음직한 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배운 모든 것을 걸러내고 그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하나의 틀을 마련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긍정적인 감정을 좀 더 배출함으로써 내 인생 속의 기쁨, 즐거움, 열정, 감사, 친근함, 그리고 우정의 양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 아니었다. 또한 나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원인을 모두 제거해서 죄책감, 후회, 부끄러움, 분노, 시기심, 지루함, 짜증 등의 감정으로 고통받는 일을 줄여야만 했다. 이건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니었다. 이렇듯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나쁜 기분을 떨쳐내는 것과 더불어 나는 올바른 기분을 느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했다. 올바른 기분을 느끼는 것이란 매우 복잡한 개념이었다. 그것은 내가 당연히 영위해야 할 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예를 들어 나는 변호사로서 훌륭한 경력을 쌓아왔지만 늘 직업에 대한 불편한 느낌을 안고 있었다. 즉,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듯한 느낌이 아니었다. 반면 글을 쓰는 일에 관해 말하자면 현재 작가로서의 내 직업은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원천일 뿐 아니라 나쁜 감정을 갖게 하는 근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직업을 영위하면서 나는 올바른 기분을 느낀다. 올바른 기분은 직업, 장소, 결혼관계 등 모든 면에서 자신이 적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얻을 수 있는 느낌이다.
그것은 또한 미덕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맡은 바 의무를 다하고 스스로의 기대에 부응해 살아가는 미덕.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높은 직업적인 위상이나 결혼 규범 같은 그런 목표를 올바른 기분을 느끼는 것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녀를 갖는 행복감은 어떤 면에서 안개에 짙은 행복감이라고 정의할 만하다. 안개는 손에 잡히지 않으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대기를 바꾸어 놓는다. 하지만 붙들고 확인하려는 순간 사라져버린다. 안개 같은 행복감이란 행복을 주지 않을 것 같았던 활동을 통해서 느끼는 은근한 행복이다. 물론 어쩌다 한 번씩 부정적인 면이 긍정적인 면을 압도해서 내가 이 일 말고 다른 뭔가를 하고 있다면 좋겠다고 소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경험은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안개 같은 행복감을 준다. 그것은 늘 나를 에워싸고 있으며 또 어디에든 있다. 타인의 감정을 느껴라. 페이버와 마즐리시의 책에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매우 간단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적용 가능하다. 즉, 모두가 다른 사람의 실제 감정이 어떤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분노, 짜증, 두려움. 이러한 감정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정을 더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은 쉽게 들릴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나만 해도 많은 경우에 딸 애들이 주장하는 감정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른다. 왜 광대를 무서워하니? 혹은 도대체 레고가 왜 더 필요한 건지 엄마는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해냈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이 하는 말을 그저 반복해 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네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그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어떤 전략을 이용해야 되는 것일까? 첫째, 적어서 보여주자. 몇 가지 이유에서 우리 아이들은 심지어 글을 읽지 모르는 엘리너마저도 무언가를 적어놓는 간단한 행위에서 매우 큰 감명을 받는다. 그러니 가족의 평화를 다시 찾고자 할 때면 펜과 종이, 그리고 간단한 선언이면 충분하다. 엄마가 여기에 적어 놓을게. 엘리너는 방한 장화 신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쓰는 것이다. 둘째, 반드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말자. 엘리자는 가끔씩 입술을 내밀고 뾰로롱해질 때가 있다. 그때 나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5분 정도 가볍게 흔들어준 다음 일어나는데, 그러면 놀랍게도 엘리자는 다시 명랑해진다. 셋째, 안 돼, 그만해라는 말은 하지 말자. 대신 나는 아이들이 납득할 만한 정보를 주려고 노력한다. 즉, 내가 그들의 욕구는 이해하지만 승낙할 수 없는 이유를 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한다. 계속 놀고 싶은 거 엄마도 아는데 아빠가 열쇠를 안 가지고 가셨다니 얼른 집에 가서 문을 열어드려야지. 연구에 따르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정보의 85%가 안 돼, 그만해, 하지마 등의 부정적인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가능하면 그런 반응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어떨까? 점심 때까지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대신 그래, 점심 먹고 바로 하자, 이렇게 해주는 것이다. 어느 날 첫째 아이가 내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며 말했다. 사람들이 다 엘리너에만 신경 쓰고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남편과 나는 뜨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다른 사람의 실제 감정을 이해하자라는 내 결심 목록이 떠올랐다.
아무도 엘리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나는 입에서 우발적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말을 가까스로 참아낼 수 있었다. 그럼 어젯밤에 너랑 우노 게임을 5번이나 같이 한 건 뭐야? 너도 알잖아. 엄마 아빠가 엘리너만큼 너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 이렇게 말하는 대신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팠구나.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겠다. 이 말이 약간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나는 조용히 아이를 흔들어 주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엘리너를 더 예뻐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구나. 예. 아이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물었다. 이제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쓸데없는 가짜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너랑 아빠랑 엄마랑 셋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엘리자는 내 허리에 팔을 두르고 꼭 껴안아 주었다. 그것은 고마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나를 정말 필요로 한다는 몸짓 같았다. 확신할 만한 뭔가가 필요한 것 같았다. 나는 아이를 껴안고 이렇게 말했다. 누가 뭐라고 하던 너는 엄마 아빠의 소중한 그리고 사랑스러운 엘리자라는 걸 네가 더 잘 알잖아. 그 누구도 너보다 더 소중할 수 없다는 거 알지? 전문가들은 나쁜 감정을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그 감정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 나쁜 감정을 인정함으로써 좋은 감정이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엘리자에게 일어났던 일이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돌파구가 되었다. 건강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건강이 행복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돈도 그렇다. 현명하게만 사용한다면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내가 정의했던 첫 번째 찬란한 진실이란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좋은 기분, 나쁜 기분, 올바른 기분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성장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돈은 나쁜 기분의 범주에서 행복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크게 걱정하는 범주에는 경제적인 상심, 건강 문제, 직업적인 안정, 귀찮고 지루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제대로만 쓴다면 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나는 돈이 나에게 나쁜 기분의 원천이 되지 않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 가족에게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 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어렵고도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안전을 느끼기에도 충분한 여유가 있다. 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일에 돈을 쓰고 싶었다. 또 활력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더 고요한 집안 환경을 조성해주며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지루함, 짜증, 결혼의 갈등 요소 등을 모두 제거해주고 중요한 일들을 지원하고 나를 확장시키는 경험에 돈을 소비하고 싶었다. 따라서 각각의 범주마다 이성적인 한계 내에서 행복의 목표를 지원하는 소비 방식을 찾아보기로 했다. 우선 건강과 행복을 위한 소비는 이미 1월부터 이루어졌다. 나는 더 좋은 운동 효과를 얻기 위해 소비했다. 내가 수강하는 근력 훈련 프로그램은 매우 비싸지만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준다. 또한 밖에서 점심을 먹어야 할 경우가 생기면 음식에 더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다. 비록 가격은 다소 비싸더라도 양질의 샐러드나 스프, 과일 등을 사 먹으면 나 자신에게 정신적인 황금별 하나씩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관계를 위한 소비를 위해 동생 결혼식 파티를 열어주기로 했다. 사실 그것은 엄청난 지출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지만 행복의 주요 원천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동생과 나, 그리고 그 애의 약혼까지 포함한 관계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이다. 또 이를 위해 나는 몇 개의 펜을 샀다. 돈으로 행복을 사는 것에도 한계는 있다. 나는 매우 신나는 사치를 금세 평범한 필수품으로 탈바꿈시키는 쾌락의 쳇바퀴 효과를 얕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적절한 낭비를 통해 기쁨을 얻는 것도 그것을 가끔씩 행동으로 옮겼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룸 서비스를 예로 들어보자. 나는 그것을 이용해 본 적이 없었기에 신혼여행 기간 동안 처음으로 룸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전율을 느낄 만큼 즐거웠다. 그러나 일 때문에 출장을 다니면서 자주 룸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더는 그것을 통해 기쁨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한 친구의 말에 따르면 1990년대 그가 러시아에 살고 있을 때는 한 번에 몇 주 동안이나 뜨거운 물 공급이 정기적으로 중단되곤 했었다고 한다. 따라서 다시 온수가 수도꼭지로 흘러나오는 날 느꼈던 행복감에 필적할 만한 기쁨은 그때까지 살면서 잘 느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시사철 끊이지 않고 뜨거운 물이 철철 흘러나오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지금은 당시의 느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는다고 한다. 나는 지속적으로 칭찬을 요구하거나 대가를 바라고 행동하는 습관을 고치려고 마음먹었다. 테레사 성녀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을 하면 더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보상을 바라는 계산자였고 유독 남편에게는 더 심했는데 늘 이런 식이었다. 내가 어제 목욕을 시켰으니까 오늘은 자기가 목욕을 시켜. 내가 아까 낮잠을 자게 해줬으니까 당신이 이것 좀 해줘. 내가 비행기표 예약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이것 좀 해. 그만 소비하자. 더는 보상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 부유해지려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의 영국 배우 베르나르는 이렇게 말했다.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훨씬 부유해진다. 한 흥미로운 연구에 따르면 이 말은 사실이라고 한다. 이 명제의 사실 여부를 밝히려고 다양한 변수와 방대한 데이터를 조사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냈다고 한다. 자선 행위는 단지 높은 수익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높은 수익을 창출해내기도 한다. 이 놀라운 결과가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하는 내용에는 자선 활동이 뇌를 자극한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자선 활동을 하는 사람은 리더십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소비하기가 풍성한 사람과 애정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반면 계산하고 축적하는 행위는 분노를 키워갔다는 사실은 우리 집의 경우만 봐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서기 524년 처형을 앞둔 철학자 보에티우스는 이렇게 썼다. 천국의 광대함과 영속성을 명상해보라. 그러면 적어도 가치 없는 것을 숭배하는 일은 그만두게 될 것이다. 물론 일상의 평온함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는 교수형의 위험에 비하자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사소한 성가심이나 좌절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얻고 싶었다. 또한 만약의 경우 최악의 상황과 마주치더라도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 만큼 나 자신을 강인하게 만들고 싶었다. 바로 그 목적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기 위해 위대한 종교와 철학적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의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마음을 깨우치는 명상 중에 죽음에 관한 것이 최고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음에 관해 어떤 식으로 명상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중세 수도승들은 죽음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해골 형상을 방에 넣어 두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해골을 집안 탁자 위에 올려놓는 방법 말고 죽음과 재난이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갑자기 나에게 어울릴 만한 죽음의 경고 하나가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쓴 회고록을 읽는 것이었다. 그러한 책들을 읽고 나서 나는 평범한 일상에 무한한 고마움을 느끼게 됐다. 사사로운 일상은 꼭 지속될 것만 같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흔들릴 것 같지 않지만 책을 읽으며 느낀 바에 따르면 이러한 일상은 내일 걸려올 단 한 통의 전화로도 산산조각 날 수 있다. 회고록은 한 개인의 친숙한 삶이 영원히 끝나버리는 특정한 순간의 기억으로 시작된다. 코미디언 길다 레트너는 이렇게 적고 있다. 1986년 10월 21일 나는 안소암 판정을 받았다. 저녁 7시에 결과가 나왔다. 악성 종양이라 치료도 불가능했다. 이 감미로운 아침에 나는 나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 진단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 이러한 고백을 읽어가면서 나는 먹고, 걷고, 소변을 볼 수 있는 내 순정적인 몸에 대해서 새롭고 강렬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휴가지에서 나는 평소에 식습관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을 수 있었는데 그때 깨달은 것은 내가 감자칩, 밀크쉐이크, 그릴에 구운 치즈 샌드위치, 그리고 여러 군것질거리에 거의 탐닉하다시피 매달린다는 사실이었다. 암 선고를 받고 살아난 사람이 쓴 책 한 권을 막 끝마친 후라 내 몸에 대해서 그전보다 훨씬 관대해졌다. 몸무게 때문에 끊임없이 불만을 표출하는 대신 활기차고 건강하며 통증이나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 상태를 기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는 길지만 세월은 짧다. 이것은 마치 포춘 쿠키 속에서나 나올 법한 말 같지만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었다. 매일 부딪히는 삶의 국면들은 하나하나가 매우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1년이라는 시간은 지나고 보면 너무 빨리 흘러가 있지 않은가. 나는 현재와 계절의 삶의 순간순간을 제대로 느끼며 감사하고 싶었다.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거나 토끼가 나오는 동화를 읽거나 흉내내기 놀이 등을 하며 엘리자와 함께 보낸 순간들은 지나가 버렸다. 머지않아 어느 날 나는 엘리너의 아기 시절을 절절한 그리움으로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 이렇듯 서둘러 찾아오는 그리움의 순간은 너무도 강렬하고 달콤 쌉싸름하다. 바로 그 깨달음의 순간에 나는 상실과 죽음이라는 불가피하고도 강렬한 자각과 마주할 수 있었다. 감사장을 적기 시작한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감을 높일지는 몰라도 감사장 자체는 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감사함이라는 마음의 틀 안에 나를 들어서게 하는 대신 억지로 숙제를 하는 듯한 부담감을 안겨주기 시작해서 슬슬 귀찮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행위를 감사의 순간과 연결시켰다. 컴퓨터가 부팅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감사하게 여기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감사의 명상은 감사장을 쓰는 것과 효과 면에서는
거의 비슷했지만 전혀 부담감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달랐다. 감사의 명상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말하지만 명상이라는 단어는 내가 어떤 활동을 하든 그 뒤에 가져다 붙이기만 하면 갑자기 그 활동이 숭고하고 정신적인 것으로 느껴지게 하는 힘이 있었다. 예를 들어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면 나는 내가 버스 기다리기 명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잡화점에서 천천히 줄어드는 긴 줄 뒤에 서 있다면 줄서기 명상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려고 노력했다. 불교에서는 능숙한 감정과 서툰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노력과 능력을 담고 있는 것이다. 보통 우리는 행복하다는 듯 행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게 느낄 거라고 가정한다. 물론 아무 노력 없이 저절로 느끼는 것이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 대단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일부러 행복을 가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덜 냉소적으로 행동하고자 노력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입맛에 맞지 않은 음식이나 평소 즐기지 않는 활동 또는 결점이 눈에 보이는 영화, 책, 공연 등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열의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고 그 결과 무언가 칭찬할 거리를 발견하곤 했다. 또한 나는 행복한 감정을 조금은 과장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영국의 일기 작가인 세뮤얼 피프스는 이렇게 말한다. 열심히 살고 재산을 모으자. 그러면서도 매사에 만족스러움을 느낀다면 나는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테고 그러면 신도 나를 칭찬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자. 나는 피프스의 글 중에서 스스로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매사에 만족스러움을 느낀다면이라는 말에 감동을 받았다. 이 말의 중요성은 지나쳐버리기 쉬운데 만족스러운 마음이 없이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웃어 넘기기보다는 불평하기 쉽고 농담하기보다는 소리 지르기 쉬우며 만족하기보다는 지나친 요구를 해대기가 더 쉽다. 나는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것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주고 싶었다. 고치고 싶은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나는 더 많이 웃고 싶었다. 더 많이 웃기만 해도 나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웃음은 단지 하나의 유쾌한 행동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면역성도 길러주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줄여준다. 또한 고통에 대한 참을성도 길러준다. 나는 재미있는 일을 찾아내고 더 크게 웃으며 타인의 유머 감각을 감사히 생각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보기로 했다. 예의상 웃어주는 일은 이제 그만둘 것이다. 살면서 더없이 즐거운 일 중 하나는 사람들을 웃게 하는 것이다. 심지어 남편도 내가 그의 농담에 큰 소리로 웃어주면 무척 즐거워하는 것 같고 환하게 웃는 나를 바라보는 두 딸의 모습을 바라보면 가슴이 저릴 만큼 행복하기도 하다. 큰 소리로 웃어버리는 것은 단순히 웃음 이상의 것을 안겨주었다. 웃음에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자존과 방어적 본능, 자기중심적인 사고 등을 포기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거의 400페이지가 넘는 그런 방대한 양의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어렵지 않고 쉬워서 잘 읽히고 그리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체험에 바탕을 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공감이 가는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무조건 행복할 것. 저자는 그레첸 루빈,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레첸 루빈, 전 세계 350만 명의 삶을 변화시킨 행복 전문가이다. 예일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미국 최초의 연방 대법원 여성 대법관 샌드라 데이 오코너의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다. 저서로는 수백만 명의 행복 실천가를 만들어낸 무조건 행복할 것을 비롯해 나는 오늘부터 달라지기로 결심했다 등이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옇게 습기 찬 버스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길을 건너는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내 나이쯤 되어 보이는 한 여성이 우산의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면서 눈으로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노란 우비를 입은 아이가 앉아있는 유모차를 밀고 있었다. 그 광경은 나에게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주었다. 저게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 지금 나는 공원 건너편에 같은 구간을 왕복하는 버스를 타고 있지만 내 인생도 유모차와 핸드폰, 아파트 자명종, 이웃 등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게 내 인생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것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뭔가 빈 듯한 허전함의 만족감을 얻지 못하기는 해도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는 잊은 적이 없다. 나는 자주 한밤중에 깨곤 하는데 그럴 때면 이방저방 돌아다니며 이불을 돌돌 말고 자는 남편과 푹신한 인형에 둘러싸여 곤히 잠든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도감을 느끼곤 한다. 나는 내가 원했던 거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사실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소한 불만과 스쳐 지나갈 위기에 압도당해서 어쩌지 못하는 일과 싸우느라 지쳐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현재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삶의 마지막 순간이나 크나큰 재난을 당한 후에야 과거를 돌이키면서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 그 사실을 진작 깨달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다. 어떻게 하면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도록 나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을까? 이 모든 생각이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동안 나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첫째, 내가 마땅히 행복해야 할 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것과 둘째, 스스로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는 한 내 삶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한 해를 투자해 보리라 결심했다. 이 책은 내가 1년간 행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 여정의 기록이다. 열정 가득했던 행복 프로젝트 완수 후 나는 당당히 행복을 쟁취했고 현재 그 행복 바이러스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자 애쓰는 중이다. 몇 가지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활기차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에 비례해 자신감도 충만해진다고 한다. 하지만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은 모든 일이 귀찮아질 수밖에 없다. 활력이 넘치면 내가 행복해지도록 행동하는 게 더 쉬울 것이다. 아침에 학교 가기 직전에 아이가 카페 위에 우유를 쏟아도 야단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모니터가 멈춰도
그 이유를 알아낼 때까지 조급하게 굴지 않고 식기 세척기에 접시를 넣을 때도 허둥대지 않는다. 나는 육체적인 활력과 정신적 활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쫓기로 결심했다. 우선 육체적인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잠과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 충분한 잠과 운동이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러한 단순한 습관들이 행복, 다시 말해 매우 복잡하고 왠지 숭고하며 전혀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은 추상적인 목적 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나는 놀랐다. 다음으로 정신적인 활기를 얻기 위해서는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내 아파트와 작업실의 도준장을 내야만 했다. 외적인 질서가 내적 평화를 불러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 외의 소소한 어수선함은 반드시 처리해야 될 일을 하나씩 해결하면 정리될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여기에다 나는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고양시키는 결심을 하나 더 보탰다. 연구에 따르면 일부러라도 기운이 넘치는 듯 행동하면 정말로 기운이 난다고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권장 수면 시간인 7시간에서 8시간을 채우지 못한다. 연구에 따르면 빽빽한 업무 일정과 부족한 수면 시간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기분을 망치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이라고 한다. 또 어떤 조사에 따르면 밤잠을 평소보다 1시간 더 자는 것이 6만 달러의 연봉 인상보다도 개인의 일상적인 행복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크다고 한다. 그럼에도 성인들의 일반적인 수면 시간은 주중 0.9시간, 주말에 7.9시간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1900년과 비교했을 때 평균 20%나 줄어든 수치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이 졸음을 적절하게 조절해 가기는 하지만 수면 부족은 기억력을 손상시키고 면역 체계를 악화시키며 신진대사를 더디게 하고 심지어는 체중 증가까지도 불러온다고 한다. 나는 불면증을 앓고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잠자리에 들 시간에는 기민한 사고를 요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 침실 온도는 약간 싸늘하다 싶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고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좀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불빛은 몸의 생물학적 시계를 교란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취침 시간을 전후해서는 가능한 한 조도를 낮춰서 설정해 놓는 게 좋아. 자다 깨서 화장실에 간다거나 할 때도 말이야. 또 불을 끄면 방 안이 완전히 어두워지도록 해야 돼. 호텔 방처럼. 근력 강화 훈련과 함께 나는 걷는 시간도 늘리고 싶었다. 여러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걷기를 통해 얻어지는 반복 운동 효과가 신체의 이완 반응을 불러와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좋다고 한다. 게다가 단지 10분만 걸어도 즉각적으로 활력을 높여주고 기분을 전환시켜주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다. 또 건강을 목적으로 한다면 최소한 하루에 1만 보 정도는 걸어야 하는데 사실 그 정도의 운동량이면 대부분의 사람이 비만에서 탈출할 수 있을 정도라는 글도 읽은 적이 있다. 걷기가 주는 또 다른 혜택은 생각하게 한다는 점이었다. 니체는 모든 위대한 사상은 산책에서 잉태되었다라고 했고 그의 생각은 여러 과학적 증거들로 뒷받침되고 있다. 운동을 통해 유도되는 뇌의 화학작용은 명확한 사고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문 밖을 나서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활력이 샘솟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자외선 결핍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여러 이유 중 하나이다. 단지 5분 정도만 햇빛을 쬐도
뇌를 활성화시키고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뇌내 호르몬 생산이 촉진된다고 한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미소조차도 행복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에 실시된 어떤 조사에 따르면 보톡스를 맞은 사람들이 화를 훨씬 덜 내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환한 표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행동이 느낌을 따르듯 보이지만 실은 행동과 느낌은 함께 작용한다. 따라서 의지보다 훨씬 구체적인 행동을 통제하면 느낌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기운이 없을 때 나는 더욱 활기차게 행동한다. 걸음도 빨리 걷고 전화 통화하는 동안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도 한다. 더 따뜻하고 열정이 담긴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때로 나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지쳐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들끼리 놀게 할 방법이 없을까 고심한다. 하지만 어느 피곤한 오후 나는 아이들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우리 텐트 안에서 놀자. 정말 효과가 있었다. 활기 넘치는 척 함으로써 정말 활력을 얻었던 것이었다. 나는 행복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다.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협박 비슷한 잔소리를 끊임없이 늘어놓으며 남편을 다그쳤지만 분위기는 더 이상 밝아지지 않았다. 친구는 까다롭기로 악명 높은 상사를 모시는 일자리를 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인사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아무개 씨는 능력 있는 분이지만 함께 일하기에는 끔찍하다 싶을 정도로 힘든 사람입니다. 본인이 정말 이 일을 간절하게 원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친구는 정말 그 자리를 간절히 원했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 일을 맡기로 결정했다. 그래, 무조건 사랑하자. 그 순간부터 친구는 아무개 상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모두 떨쳐버렸다. 그가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의 험담을 늘어놓은 적도 없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한 불평하는 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동료들이 네가 너무 착한 척한다고 비난하지 않니? 내가 물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오히려 다들 나처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대. 다른 직원들은 아주 미치려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그분이 좋거든. 친구가 상사에게 할 수 있었던 일을 내가 남편에게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 깊은 곳에는 오직 그에 대한 사랑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동안 나는 사소한 문제들이 나를 방해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다. 그러고는 형편없는 나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느껴 더 못되게 굴곤 했다. 사랑은 재미있는 것이다. 나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에게 한쪽 신장을 내어주었음에도 그가 면도 크림을 사야 한다고 예고도 없이 상점에 들르고자 할 때면 이상하게도 심하다 싶을 정도로 신경질을 부린다. 연구에 따르면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이 바로 돈, 일, 대화, 잠자리, 종교, 자녀, 일가 친척,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여가 활동이라고 한다. 아기가 새로 태어나는 것 역시 두 사람에게 모두 힘든 일이다.
나는 타인의 결혼이 아닌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신혼 초기 아이가 없었던 시절에 느꼈던 애정과 인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우선 집안일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었다. 나는 너무 많은 시간을 이것저것 시키고 잔소리하는 데 소비했다. 남편에게 할 일을 안 한다고 잔소리했을 뿐 아니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해 달라고 귀찮게 굴기도 했다. 처음에 나는 행복 프로젝트가 너무 나 자신의 행복에만 집중하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닐까 고민했었다. 하지만 내가 행복해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그 이상의 것이었다. 즉, 내가 행복하다고 느껴질 때 타인에게도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해주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다. 행복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관대하고 도움을 주며 자비롭고, 또 불행한 사람들보다 좌절감에 대한 내성과 자제심이 강하다. 불행한 사람들은 종종 내성적, 방어적, 적대적이기도 하고 자기 내부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다. 착한 사람이 늘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행복한 사람은 늘 착하다. 행복은 결혼 생활에 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배우자들은 서로의 기분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행복이 증가하면 상대 배우자의 행복도 덩달아 증가하지만 배우자의 행복감이 감소하면 상대 배우자 역시 그렇게 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건강일치라는 현상이 있는데 각각의 배우자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대의 식사, 운동, 병원 방문, 흡연, 음주 등의 습관을 배우게 되면 건강 면에서 서로 행동이 일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사실은 나를 매우 놀라게 했다. 나는 경제학, 행복을 말하다를 읽고 있었다. 그때 다음 문장에서 잠시 고개를 들고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좋은 기분이나 나쁜 기분, 그리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개별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다.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나는 좋은 기분, 나쁜 기분, 그리고 올바른 기분을 느끼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만 한다. 이는 매우 간단하면서 한편으로는 매우 심오한 말이었다. 어디서든 한 번쯤은 읽어봤음직한 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배운 모든 것을 걸러내고 그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하나의 틀을 마련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긍정적인 감정을 좀 더 배출함으로써 내 인생 속의 기쁨, 즐거움, 열정, 감사, 친근함, 그리고 우정의 양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 아니었다. 또한 나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원인을 모두 제거해서 죄책감, 후회, 부끄러움, 분노, 시기심, 지루함, 짜증 등의 감정으로 고통받는 일을 줄여야만 했다. 이건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니었다. 이렇듯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나쁜 기분을 떨쳐내는 것과 더불어 나는 올바른 기분을 느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했다. 올바른 기분을 느끼는 것이란 매우 복잡한 개념이었다. 그것은 내가 당연히 영위해야 할 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예를 들어 나는 변호사로서 훌륭한 경력을 쌓아왔지만 늘 직업에 대한 불편한 느낌을 안고 있었다. 즉,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듯한 느낌이 아니었다. 반면 글을 쓰는 일에 관해 말하자면 현재 작가로서의 내 직업은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원천일 뿐 아니라 나쁜 감정을 갖게 하는 근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직업을 영위하면서 나는 올바른 기분을 느낀다. 올바른 기분은
직업, 장소, 결혼관계 등 모든 면에서 자신이 적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얻을 수 있는 느낌이다. 그것은 또한 미덕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맡은 바 의무를 다하고 스스로의 기대에 부응해 살아가는 미덕.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높은 직업적인 위상이나 결혼 규범 같은 그런 목표를 올바른 기분을 느끼는 것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녀를 갖는 행복감은 어떤 면에서 안개에 짙은 행복감이라고 정의할 만하다. 안개는 손에 잡히지 않으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대기를 바꾸어 놓는다. 하지만 붙들고 확인하려는 순간 사라져버린다. 안개 같은 행복감이란 행복을 주지 않을 것 같았던 활동을 통해서 느끼는 은근한 행복이다. 물론 어쩌다 한 번씩 부정적인 면이 긍정적인 면을 압도해서 내가 이 일 말고 다른 뭔가를 하고 있다면 좋겠다고 소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경험은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안개 같은 행복감을 준다. 그것은 늘 나를 에워싸고 있으며 또 어디에든 있다. 타인의 감정을 느껴라. 페이버와 마즐리시의 책에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매우 간단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적용 가능하다. 즉, 모두가 다른 사람의 실제 감정이 어떤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분노, 짜증, 두려움. 이러한 감정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정을 더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은 쉽게 들릴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나만 해도 많은 경우에 딸 애들이 주장하는 감정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른다. 왜 광대를 무서워하니? 혹은 도대체 레고가 왜 더 필요한 건지 엄마는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해냈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이 하는 말을 그저 반복해 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네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그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어떤 전략을 이용해야 되는 것일까? 첫째, 적어서 보여주자. 몇 가지 이유에서 우리 아이들은 심지어 글을 읽지 모르는 엘리너마저도 무언가를 적어놓는 간단한 행위에서 매우 큰 감명을 받는다. 그러니 가족의 평화를 다시 찾고자 할 때면 펜과 종이, 그리고 간단한 선언이면 충분하다. 엄마가 여기에 적어 놓을게. 엘리너는 방한 장화 신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쓰는 것이다. 둘째, 반드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말자. 엘리자는 가끔씩 입술을 내밀고 뾰로롱해질 때가 있다. 그때 나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5분 정도 가볍게 흔들어준 다음 일어나는데, 그러면 놀랍게도 엘리자는 다시 명랑해진다. 셋째, 안 돼, 그만해라는 말은 하지 말자. 대신 나는 아이들이 납득할 만한 정보를 주려고 노력한다. 즉, 내가 그들의 욕구는 이해하지만 승낙할 수 없는 이유를 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한다. 계속 놀고 싶은 거 엄마도 아는데 아빠가 열쇠를 안 가지고 가셨다니 얼른 집에 가서 문을 열어드려야지. 연구에 따르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정보의 85%가 안 돼, 그만해, 하지마 등의 부정적인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가능하면 그런 반응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어떨까? 점심 때까지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대신 그래, 점심 먹고 바로 하자, 이렇게 해주는 것이다. 어느 날 첫째 아이가 내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며 말했다. 사람들이 다 엘리너에만 신경 쓰고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남편과 나는 뜨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다른 사람의 실제 감정을 이해하자라는 내 결심 목록이 떠올랐다. 아무도 엘리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나는 입에서 우발적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말을 가까스로 참아낼 수 있었다. 그럼 어젯밤에 너랑 우노 게임을 5번이나 같이 한 건 뭐야? 너도 알잖아. 엄마 아빠가 엘리너만큼 너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 이렇게 말하는 대신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팠구나.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겠다. 이 말이 약간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나는 조용히 아이를 흔들어 주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엘리너를 더 예뻐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구나. 예. 아이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물었다. 이제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쓸데없는 가짜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너랑 아빠랑 엄마랑 셋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엘리자는 내 허리에 팔을 두르고 꼭 껴안아 주었다. 그것은 고마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나를 정말 필요로 한다는 몸짓 같았다. 확신할 만한 뭔가가 필요한 것 같았다. 나는 아이를 껴안고 이렇게 말했다. 누가 뭐라고 하던 너는 엄마 아빠의 소중한 그리고 사랑스러운 엘리자라는 걸 네가 더 잘 알잖아. 그 누구도 너보다 더 소중할 수 없다는 거 알지? 전문가들은 나쁜 감정을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그 감정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 나쁜 감정을 인정함으로써 좋은 감정이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엘리자에게 일어났던 일이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돌파구가 되었다. 건강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건강이 행복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돈도 그렇다. 현명하게만 사용한다면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내가 정의했던 첫 번째 찬란한 진실이란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좋은 기분, 나쁜 기분, 올바른 기분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성장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돈은 나쁜 기분의 범주에서 행복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크게 걱정하는 범주에는 경제적인 상심, 건강 문제, 직업적인 안정, 귀찮고 지루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제대로만 쓴다면 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나는 돈이 나에게 나쁜 기분의 원천이 되지 않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 가족에게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 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어렵고도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안전을 느끼기에도 충분한 여유가 있다. 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일에 돈을 쓰고 싶었다. 또 활력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더 고요한 집안 환경을 조성해주며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지루함, 짜증, 결혼의 갈등 요소 등을 모두 제거해주고 중요한 일들을 지원하고 나를 확장시키는 경험에 돈을 소비하고 싶었다. 따라서 각각의 범주마다 이성적인 한계 내에서 행복의 목표를 지원하는 소비 방식을 찾아보기로 했다. 우선 건강과 행복을 위한 소비는 이미 1월부터 이루어졌다. 나는 더 좋은 운동 효과를 얻기 위해 소비했다. 내가 수강하는 근력 훈련 프로그램은 매우 비싸지만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준다. 또한 밖에서 점심을 먹어야 할 경우가 생기면 음식에 더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다. 비록 가격은 다소 비싸더라도
양질의 샐러드나 스프, 과일 등을 사와 먹으면 나 자신에게 정신적인 황금별 하나씩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관계를 위한 소비를 위해 동생 결혼식 파티를 열어주기로 했다. 사실 그것은 엄청난 지출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지만 행복의 주요 원천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동생과 나, 그리고 그 애의 약혼까지 포함한 관계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이다. 또 이를 위해 나는 몇 개의 펜을 샀다. 돈으로 행복을 사는 것에도 한계는 있다. 나는 매우 신나는 사치를 금세 평범한 필수품으로 탈바꿈시키는 쾌락의 쳇바퀴 효과를 얕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적절한 낭비를 통해 기쁨을 얻는 것도 그것을 가끔씩 행동으로 옮겼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룸 서비스를 예로 들어보자. 나는 그것을 이용해 본 적이 없었기에 신혼여행 기간 동안 처음으로 룸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전율을 느낄 만큼 즐거웠다. 그러나 일 때문에 출장을 다니면서 자주 룸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더는 그것을 통해 기쁨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한 친구의 말에 따르면 1990년대 그가 러시아에 살고 있을 때는 한 번에 몇 주 동안이나 뜨거운 물 공급이 정기적으로 중단되곤 했었다고 한다. 따라서 다시 온수가 수도꼭지로 흘러나오는 날 느꼈던 행복감에 필적할 만한 기쁨은 그때까지 살면서 잘 느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시사철 끊이지 않고 뜨거운 물이 철철 흘러나오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지금은 당시의 느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는다고 한다. 나는 지속적으로 칭찬을 요구하거나 대가를 바라고 행동하는 습관을 고치려고 마음먹었다. 테레사 성녀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을 하면 더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보상을 바라는 계산자였고 유독 남편에게는 더 심했는데 늘 이런 식이었다. 내가 어제 목욕을 시켰으니까 오늘은 자기가 목욕을 시켜. 내가 아까 낮잠을 자게 해줬으니까 당신이 이것 좀 해줘. 내가 비행기표 예약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이것 좀 해. 그만 소비하자. 더는 보상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 부유해지려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의 영국 배우 베르나르는 이렇게 말했다.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훨씬 부유해진다. 한 흥미로운 연구에 따르면 이 말은 사실이라고 한다. 이 명제의 사실 여부를 밝히려고 다양한 변수와 방대한 데이터를 조사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냈다고 한다. 자선 행위는 단지 높은 수익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높은 수익을 창출해내기도 한다. 이 놀라운 결과가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하는 내용에는 자선 활동이 뇌를 자극한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자선 활동을 하는 사람은 리더십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소비하기가 풍성한 사람과 애정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반면 계산하고 축적하는 행위는 분노를 키워갔다는 사실은 우리 집의 경우만 봐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서기 524년 처형을 앞둔 철학자 보에티우스는 이렇게 썼다. 천국의 광대함과 영속성을 명상해보라. 그러면 적어도 가치 없는 것을 숭배하는 일은 그만두게 될 것이다. 물론 일상의 평온함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는 교수형의 위험에 비하자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사소한 성가심이나 좌절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얻고 싶었다. 또한 만약의 경우 최악의 상황과 마주치더라도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 만큼 나 자신을 강인하게 만들고 싶었다.
바로 그 목적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기 위해 위대한 종교와 철학적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의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마음을 깨우치는 명상 중에 죽음에 관한 것이 최고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음에 관해 어떤 식으로 명상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중세 수도승들은 죽음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해골 형상을 방에 넣어 두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해골을 집안 탁자 위에 올려놓는 방법 말고 죽음과 재난이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갑자기 나에게 어울릴 만한 죽음의 경고 하나가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쓴 회고록을 읽는 것이었다. 그러한 책들을 읽고 나서 나는 평범한 일상에 무한한 고마움을 느끼게 됐다. 사사로운 일상은 꼭 지속될 것만 같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흔들릴 것 같지 않지만 책을 읽으며 느낀 바에 따르면 이러한 일상은 내일 걸려올 단 한 통의 전화로도 산산조각 날 수 있다. 회고록은 한 개인의 친숙한 삶이 영원히 끝나버리는 특정한 순간의 기억으로 시작된다. 코미디언 길다 레트너는 이렇게 적고 있다. 1986년 10월 21일 나는 안수함 판정을 받았다. 저녁 7시에 결과가 나왔다. 악성 종양이라 치료도 불가능했다. 이 감미로운 아침에 나는 나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 진단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 이러한 고백을 읽어가면서 나는 먹고, 걷고, 소변을 볼 수 있는 내 순정적인 몸에 대해서 새롭고 강렬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휴가지에서 나는 평소에 식습관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을 수 있었는데 그때 깨달은 것은 내가 감자칩, 밀크쉐이크, 그릴에 구운 치즈 샌드위치, 그리고 여러 군것질거리에 거의 탐닉하다시피 매달린다는 사실이었다. 암 선고를 받고 살아난 사람이 쓴 책 한 권을 막 끝마친 후라 내 몸에 대해서 그전보다 훨씬 관대해졌다. 몸무게 때문에 끊임없이 불만을 표출하는 대신 활기차고 건강하며 통증이나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 상태를 기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는 길지만 세월은 짧다. 이것은 마치 포춘 쿠키 속에서나 나올 법한 말 같지만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었다. 매일 부딪히는 삶의 국면들은 하나하나가 매우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1년이라는 시간은 지나고 보면 너무 빨리 흘러가 있지 않은가. 나는 현재와 계절의 삶의 순간순간을 제대로 느끼며 감사하고 싶었다.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거나 토끼가 나오는 동화를 읽거나 흉내내기 놀이 등을 하며 엘리자와 함께 보낸 순간들은 지나가 버렸다. 머지않아 어느 날 나는 엘리너의 아기 시절을 절절한 그리움으로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 이렇듯 서둘러 찾아오는 그리움의 순간은 너무도 강렬하고 달콤 쌉싸름하다. 바로 그 깨달음의 순간에 나는 상실과 죽음이라는 불가피하고도 강렬한 자각과 마주할 수 있었다. 감사장을 적기 시작한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감을 높일지는 몰라도 감사장 자체는 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감사함이라는 마음의 틀 안에 나를 들어서게 하는 대신 억지로 숙제를 하는 듯한 부담감을 안겨주기 시작해서 슬슬 귀찮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행위를 감사의 순간과 연결시켰다. 컴퓨터가 부팅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감사하게 여기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감사의 명상은 감사장을 쓰는 것과 효과 면에서는 거의 비슷했지만 전혀 부담감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달랐다. 감사의 명상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말하지만 명상이라는 단어는 내가 어떤 활동을 하든 그 뒤에 가져다 붙이기만 하면 갑자기 그 활동이 숭고하고 정신적인 것으로 느껴지게 하는 힘이 있었다. 예를 들어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면 나는 내가 버스 기다리기 명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잡화점에서 천천히 줄어드는 긴 줄 뒤에 서 있다면 줄서기 명상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려고 노력했다. 불교에서는 능숙한 감정과 서툰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노력과 능력을 담고 있는 것이다. 보통 우리는 행복하다는 듯 행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게 느낄 거라고 가정한다. 물론 아무 노력 없이 저절로 느끼는 것이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 대단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일부러 행복을 가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덜 냉소적으로 행동하고자 노력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입맛에 맞지 않은 음식이나 평소 즐기지 않는 활동 또는 결점이 눈에 보이는 영화, 책, 공연 등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열의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고 그 결과 무언가 칭찬할 거리를 발견하곤 했다. 또한 나는 행복한 감정을 조금은 과장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영국의 일기 작가인 세뮤얼 피프스는 이렇게 말한다. 열심히 살고 재산을 모으자. 그러면서도 매사에 만족스러움을 느낀다면 나는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테고 그러면 신도 나를 칭찬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자. 나는 피프스의 글 중에서 스스로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매사에 만족스러움을 느낀다면이라는 말에 감동을 받았다. 이 말의 중요성은 지나쳐버리기 쉬운데 만족스러운 마음이 없이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웃어 넘기기보다는 불평하기 쉽고 농담하기보다는 소리 지르기 쉬우며 만족하기보다는 지나친 요구를 해대기가 더 쉽다. 나는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것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주고 싶었다. 고치고 싶은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나는 더 많이 웃고 싶었다. 더 많이 웃기만 해도 나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웃음은 단지 하나의 유쾌한 행동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면역성도 길러주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줄여준다. 또한 고통에 대한 참을성도 길러준다. 나는 재미있는 일을 찾아내고 더 크게 웃으며 타인의 유머 감각을 감사히 생각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보기로 했다. 예의상 웃어주는 일은 이제 그만둘 것이다. 살면서 더없이 즐거운 일 중 하나는 사람들을 웃게 하는 것이다. 심지어 남편도 내가 그의 농담에 큰 소리로 웃어주면 무척 즐거워하는 것 같고 환하게 웃는 나를 바라보는 두 딸의 모습을 바라보면 가슴이 저릴 만큼 행복하기도 하다. 큰 소리로 웃어버리는 것은 단순히 웃음 이상의 것을 안겨주었다. 웃음에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자존과 방어적 본능, 자기 중심적인 사고 등을 포기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거의 400페이지가 넘는 그런 방대한 양의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어렵지 않고 쉬워서 잘 읽히고 그리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체험에 바탕을 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공감이 가는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